자, 그러면은 오늘 나오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2월 18일 날 시민 대토론회를 하신대요, 이분들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왜 하시는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본인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모셨습니다. 2월 18일에 왜 대토론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토론 한번 하자 이런 거잖아요. 네. 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토론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좀 집중적으로 토론을 좀 계속 시민분들과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 방송인 김재동 씨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마민공동회 하는 방식은 시민들을 모이고 거기서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퀴즈쇼에 네. 좀 확장된 그런 개념 같이 보이는데, 저희가 해온 토론은 참여한 모든 분이 자기 의견을 다 말하는 방식이에요. 누구의 어떤 그 제지 없이 다 얘기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쭉 다 들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어떤 일정한 경향성이나 좀 뭐 거기 모이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이렇게 모아내는, 그래서 합의 구조로 좀 가져가고 하는 그런 방식의 토론을 해왔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광장에서 시작을 했었고, 또 실내에서 들어와서 시민분들하고도 했었고, 또 부문별로 청년, 청소년 뭐 이런 방식으로도 했고, 또 지역에서도 여러 요구가 있어서 토론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1월 달을 들어서면서 내년에는 정말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왔고, 그래서 1월 한 달을 저희가 국민 대토론의 달이라고 하는 걸로 퇴진행동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토론들을 막 조직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을 갔죠. 그러면서 이런 게 무작위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거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놔두는 것보다는 한 번쯤 집중점을 찾아내고 그 집중점을 통해서 뭔가 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와중에 저희가 촛불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좀 상정을 했어요. 이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굉장히 무게가 있을지 모르는데, 역시 무게 있는 걸 만들어내자는 취지죠.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시민적 저항이 있었던 역사적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들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 뭐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게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이런 선언문은 정말 역사적으로 그 어떤 이 문서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계속 회자되고 있고 인용되고 있고 지금도 그 의미를 살려나가고 있는 그런 선언이듯이, 이번 저희 2016년, 17년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시민혁명의 라고 이렇게 지칭될 수 있는 이런 촛불 운동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의 한 맥을 어떻게 잡아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와중에 촛불 권리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는 없겠죠. 수백만 명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의 의사들 다 들어서 그 의사를 반영하고 반영된 의사들을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길에 남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선언문을 만들어보자라는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 기획 과정에 촛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자발적으로 자기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취지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야, 그럼 이게 지금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건가요? 요번 저희 2월 18일 날 토론은 전국 순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계속 순회로 해온 건가요? 퇴진행동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저희가 말하는 평의회식 방식, 평의회 방식의 토론이 있었고, 또 하나는 퇴진행동에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적폐 청산에 대한 것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단순히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에 멈추지 않고 이 사회를 개혁해내자, 완전히 바꿔내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루어진 토론이 있었는데, 퇴진행동 정책기획 이쪽 방향에서 있었던 그런 토론회가 있었고, 저희는 촛불에 참여하시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 양자의 토론이 진행되어 오는 중이었죠. 다양하게 지금 토론으로 그렇습니다. 의견을 취합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참 어렵고 재밌다, 두 가지의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실제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토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메인 무대 말고도 작게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시는 게 다 일종의 토론이라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민 대토론회를 안을 보고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분들 참 무모한 모험하시네 이런 생각이 이게 왜 그러냐면 성원이 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각자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토론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내용보다 주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 생각하면 깝깝해요. 근데 해야 되는 것이 더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면 참 어렵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퇴진행동에서 단지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어떤 선언문을 만들어내겠다. 네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역사에 남아야 되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적폐청산이라고 하지만 적폐청산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근데 장충체육관에서 2017명이 모여서 네. 일단 난 거기에서부터 뭔가 질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회의 같은 거 막 전국 회의 뭐 막 이런 거 이렇게 단체 같은 데서 해보잖아요. 한 200명이 넘어가면요. 뭐 일단 뭐 다 와라 처음엔 막 이랬다가 한가득 강당에 차잖아요. 그러면 회의가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되죠. 회의가 안 되고 회의가 한없이 늘어진다든가. 그러니까 막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듯 하다가 다시 막 누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막 다시 돌아온다든가 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막 이런 게 막 몇 번씩 돼서 5시간, 6시간을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막 다 지치고 네네네네.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놈의 부족장 회의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 막 부족장. 이런 생각 들고. 네. 근데 지금 2017명이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선언을 담아내겠다라는 네. 거는 너무 무모하고 이건 정말 이런 행사를 해본 사람이 기획을 한 걸까 의아스럽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걸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민주주의자인 우리 황진미 님이 물론 인터뷰의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겠는데 그것이 민주주의니까. 아니 원칙상은 그래요. 근데 나도 부족장 회의 같은 걸 해봤단 말이야. 돌아버린단 말이야 진짜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일단 2017명이 다 같이 하면 2017명 한 사람당 10초씩만 얘기해도 그걸 다 듣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약 200개의 테이블로 다 나눌 거고요. 네. 한 모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그룹이 7, 8명 정도 기준으로 나눠지게 될 거고 각 테이블별로 토론 진행자들이 토론 방식이 뭐죠? 이름이? 저희가 제가 좀 토론하는 가장 기본 방식은요. 2,000명이 한꺼번에 토론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 앞에 앉아있는 7명, 8명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모든 토의를 한다 예. 이거죠. 네. 아니 그게 방식 이름이 뭐더라? 평의회. 그러니까 보통 그게 시스템으로 이제 여기 보여주는 거 화면에 정리가 뭐 되면 미국 그래서 같은 걸 합쳐지고 예. 정리가 딱 돼버려요. 아주 보통 이제 미국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타운홀 해서 미팅 이게 방식. 예. 발전해 온 건데요. 예. 그게 이제 IT가 이제 발달하면서 음. 바로바로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자기가 말들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끝날 때쯤에는 자기가 본인이 한 이야기 이외에 다른 것들까지 다 같이 보면서 일종의 경향성 확인이 돼요. 사실 2,000명이 모이면 2017년 모이면 2,000씩의 의견이 나오긴 하죠. 근데 그 경향성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랄까 범주화시키거나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2017개의 의견이 나오진 않아요. 맞아요. 예. 제가 한 500명 해봤거든요. 예. 해보면 했는데 순식간에 나와요. 의견. 그렇습니다. 예. 그냥 써서 내라 그러면 그 진행자가 컴퓨터에 치면 다 합쳐져 버립니다. 자동으로 쫙 예. 같은 의견을.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에는 바로 의견을 보는 것에서 멈추면 이게 그렇죠. 선언문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다 작성하시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막연한데 예.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탄핵이 끝나고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가 이런 주제가 나왔다고 쳐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토리 한번 해볼까요? 두 분이 한번 샘플로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어렵잖아. 일단 제일 필요한 건 여기 계신 5분이 다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얘기를 하시는 게 써보세요. 맞아요. 예, 써보세요. 그리고 시간은 제가 정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봐. 지금부터 한번 샘플로 한번 해봐봐. 예. 이 박근혜 퇴진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퇴진이라는 것이 약간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 이후의 정부, 특히 이제 막바로 대선이 시작될 텐데 대선으로 인해서 표출되게 될 정부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건 무엇일까?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분씩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시간은 제가 좀 한정을 하겠습니다. 한 분당 최대 2분으로 잡겠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현실화돼서 많은 이상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분이죠. 제가 반론하는 거야. 현실성 있는 이야기 좀 하세요. 어떻게 지금 10,000원도 지금 올리기 힘들어가지고 그날리를 찍고 있는데 2만 원 올라갑니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면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해요. 이제 딱 자릅니다. 아. 자, 이 토론에서는 반론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의견만 그렇구나. 내는 거죠. 좋은 의견을 생각이다. 내고 서로 반론 질문을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드려요. 그 전까지 상대가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하시는 말씀을 중간에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질문을 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편하게 이야기를 다 하실 때까지 시간을 드리는 거죠. 단 시간만 네. 규정을 시간을 하는 이제 거예요. 시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사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한 4분, 5분 정도 각자 고민하실 시간을 드려요. 그냥 막연히 얘기하세요. 그럼 툭 안 나오거든요. 각자 이야기할 시간을 드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앞에 분이 먼저 얘기하신 내가 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생각이 딱 안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순서를 미룰 수도 있어요. 사회자에게 그러니까 진행하시는 분에게 저는 다음번쯤에 다시 고민 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그분 넘어가고 이 부분을 저희가 평등 토론이라고 말하는데 평등 토론을 위한 약속을 먼저 해요. 아시겠지만 그 부족장 토론 아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빅마우스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남의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해요.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돈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 사회에 이제 늘 고민하지만 나이에 의한 이런 위계들이 있잖아요. 또 괜히 남녀 관련된 거 요즘에 이제 성소수자분들도 계시고 또 청소년 이런 분들도 본인은 이제 자기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거를 좀 약간 몸에 배지 않으신 분이 위험한 발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제어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하죠. 나이나 성별 또는 뭐 이런 다른 사회적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위계를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충분히 존중한다. 모두가 모두에게 경어를 사용한다. 뭐 이런 식의 그 평등 토론을 위한 나름의 규칙을 정하고 있고요. 자, 계급장 띄고 예. 계급장 띄고 아이디 평등의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예. 아이디어 좋아요. 일단 이해는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겪었던 저는 이제 의사단체 막 이런 데에서 전국에 200명, 300명이 막 모여가지고 막 의사협회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막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부족장 회의가 되는 거야. 전국에서 막 내 말을 들어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막 진도 안 나가고 네. 막 거의 모두가 다 지쳐서 막 저녁이 되는데 집에도 못 가고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막 그렇죠. 이런 짓을 몇 번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너무 겁이 났는데 이해가 됐어요. 일단은 네네. 이 나름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여러 가지 규칙을 통해서 이 무모하지 않게끔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다.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의제가 또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의제는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질문,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 이후에 어떤 정부를 지금 꿈꾸느냐라는 것도 질문의 한 가지일 거 아니에요. 큰 질문이 사실상 그런 건데요. 음. 딱 뭐 박근혜 정부 이후 이렇기보다는 음.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때야 하는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큰 주제예요. 그래서 촛불 권리 선언 안에 그 정신들,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들, 뭐 개혁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담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큰 상에 대한 거, 공통적인 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세부 주제들은 지금 퇴진행동안에 정책팀 그 적폐특위라든지 이런 위원회들이 상의해서 이제 결정한 총 11개 분야가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일테면 지금 7개, 그러니까 7명 단위로 이제 조를 짜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지금 얘기한 최저임금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네. 한쪽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몇 명 있고 또 한쪽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든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든지 그런 이제 안보나 통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육 또 젠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쫙 나오면 그거를 IT 기술적으로 딱 정돈 규합이 돼서 몇 가지로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정돈해서 하나 우리는 보편적 복지에 어쩌고 저쩌고를 한다. 둘 통일을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언문에 네네네. 정리가 되게끔 한다 이런 이야기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이제 그리고 이해가 그 됐어요. 태업을 진행하신 분은 굉장히 교육을 받아요. 진행 과정을 깔끔하게. 야,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무대만 차려놓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 올라와서 3분 이내로 발언하십시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아, 그건 민주주의가 네, 아니야, 솔직히 네. 얘기하면.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모한 짓 하네 속으로. 예를 들면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주제도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노조에 바라는 거 쓰면 포스트에 쓰잖아요. 그러면 그 진행자가 같은 걸 단어가 달라요. 같은 예. 뜻인데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한테 물어봐요. 이거 같은 말이죠? 하나를 합칩니다. 이렇게 합쳐가. 아. 합쳐가면서 그 단어 다른 단어를 구성원 토론 구성원들이 이해하게끔 하면서 계속 같이 하나로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럼 결국은 가지가 쫙 나와 루틴이.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렇다면 나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약간 좀 이일배반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촛불이 기존에 있던 정치권에 대한 것을 싹 무시하느냐. 예를 들면 왜 정치인들 무대 안 올리는 거랑 좀 비슷한 거잖아요. 어떤 정파성을 주기보다는 모든 국민의 촛불이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권과의 협상 또는 정치권에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그들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들 나름대로 뭔가를 만드는 건지 전국에 가서의 어떤 목적성은 어떤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세요? 전국에 가서의 목적성은 저희 이 시민들이 만들어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죠. 반영되는 방법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사실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 무엇을 토론할 것인가부터 토론해보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제 정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게 옳은가? 아. 정말 시민들은 무엇을 얘기해보고 싶은가를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네. 약간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효율성이란 말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건 박근혜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좀 저희가 좀 이렇게 그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막연히 뭐 나는 이걸로 해 막 중구난방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합리적 사고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아주 스마트하게 정보를 또 접하시거든요. 이분들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이번 촛불 시민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시민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정보 접근하시고 매우 평등하게 소통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거든요. 이분들의 의사를 모아내는 장을 만드는 게 우리가 의미가 있지. 그 장에서 이루어진 의견들이 뭐 우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미 그걸 어떻게 이거를 뭐 정책화할 것인지를 정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시민대 토론회는 제목이나 주제를 정하지 않아도 네. 어떤 분들 나오셔가지고 포켓몬고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것인가 이런 토론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최근 이제 오면서 제가 이제 경찰 쪽하고 전화를 좀 하고 왔는데요. 사실 이게 장충체육관이 아시겠지만 그 70년대, 80년대를 거치는 독재의 이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독재자를 체육관 선거.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들도 그런 상징성을 느끼는지 경찰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유는 안전이에요. 이유는 안전이라서 그 많은 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전이 진행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잘 취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걱정하는 게 혹시 이 태극기 들고 계신 이 보수 쪽 분들이 무작위로 들어오셔가지고 마찰이 생기지 않겠냐 이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분들도 받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말한 게 저희는 어떤 심의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론 자체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 그때는 분명히 제재가 필요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공공의 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 좀 오시면 어떠냐. 와서 좀 있으시면서 오셔서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 토론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역할을 좀 해달라 요청을 드렸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지금 좀 제안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금 230개가 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2117명이니까. 288개? 200개가 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어쨌든. 최소 200개 이상. 그중에 한 10개 주세요. 어버이연합에. 아니 진짜는 뭐 줄거 그것까지 없이 그렇게 신청하면 할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아니 인위적으로 할당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인위적으로라도 줘야 된다. 소수 의견에 대한 반영.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저희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사실 아까 11개 분야를 이렇게 퇴진행동에서 부문별로 나눴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개혁, 재벌개혁도 있고 일자리, 뭐 일자리라든지 사회복지. 안보 뭐 그리고 교육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나눴는데요. 어느 부분은 유난히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아져서 1차적 선택을 하세요. 근데 어느 부분은 굉장히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택하시는 분이 적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거 약간 안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저희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것조차
시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자기 관심사의 지향이다. 모시 주먼디 이거에 그렇죠. 네. 굳이 우리가 요거 다 뭐 나눠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현장에서 당일 현장에서 아마 토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봐야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은 그런 쪽은 그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여 본인이 관심 가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셔도 된다 이런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사람 모집하는 것도 네. 끝난 게 아니죠. 예. 그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주세요. 지금 현황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얼마가 더 2월 초부터 이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현장 접수도 주말마다 광화문 집회 나오시는 분들께도 받아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 해서 약 1,500명 정도 접수가 됐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한 600명, 500명 내외 정도 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각 단체들별로 자기네들 회원들 참가자들 모집해서 그 알려주시기를 한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접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요. 이제 온라인 신청으로 마감이 곧 이제 될 거라서 조금씩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지금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홍보가 사실은 지금 메인 방송에 이런 데서 안 해준 거잖아요. 굉장히 네.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맞습니다. 네. 지금 촛불 뭐 232만이 모아놓고 니네들이 뭘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심각한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저희 조직에 저 밀어 넣었어요. 토론하라고. 저희 의제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오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늘하는 겁니다. 자꾸 SNS 하지 말고 이번 참에 이 의제가 공동의 촛불 의제로 만들 수 있을 단체들은 다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000명, 20,000명이 등록을 해서요. 분야별로 좀 나눠서 퇴진행동에서 너무 그렇죠. 한쪽으로 하지 말고 분야별로 나눠서 테이블을 지정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상황을 이뤄야 맞아. 정부나 정치권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차리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청 어디다 해요? 초록창, 파란창 어디든 상관없고요. 네. 퇴진행동 사이트에도 지금 접속하시면 그 안내 공지가 첫 화면에 띄어져 있고요. 또는 저희가 시민참여특위 소속이거든요. 지금 퇴진행동 안에 시민참여특위 소속인데 거기 국민토크라고 초록창 또는 파란창에 치시면 국민토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거기도 첫 화면에 바로 공지가 띄어져 있고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그렇군요. 있어요. 네. 국민 토크. 저도 해야겠습니다. 나도 빨리 해야 예. 돼. 2월 18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딱 이제 촛불 집회 하는 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4시까지 하고 낮에만 끝나고 하고? 네네네 사전 행사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끝나고 본집회 늦지 않게 오실 수 있게 끝내드리니까 거기서 걸어오십니까? 행진은 저희가 좀 그 3시간 동안 앉아 계시다가 또 1시간 반 정도 거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좀 멉니다. 멀어서 3호선 타세요. 네네 3호선 타시고 지금 바로 경복궁역에 경복궁역에. 내리셔서 슬슬 걸어오시면 될 거예요. 그럼 그 여기에 김재동 씨 나와요? 예, 사회를 사회자가. 김재동 씨가 전체 사회를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구나. 그 재밌겠다. 예, 재밌을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네. 저희가 그리고- 촛불 권리 선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사실 박근혜 그 전에 이명박부터 해서 그 잃어버렸던 저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했던 이런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크게 풀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김재동 씨가 계속 이제 헌법 강의도 미니 강의로 여러 번 많이들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그 촛불 권리 선언에 약간 사전에 앞서서 김재동 씨가 그런 약간의 미니 강의도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막 그려봤어요. 왜 장충체육관 그러면 전통적으로 또 야당들 전당대회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 플로어에 예. 수많은 테이블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토론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좀 꿀렁꿀렁하네. 진짜 예. 민주주의 보는 것 같아요. 흥분되죠. 그러실 거예요. 굉장히 흥분되고요. 영상으로 테이블로도 다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게 준비하고 역사입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인력과 예산이 저는 투입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까요? 맞아요. 사회자만 220명이 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단체들 활동가들 중심으로 토론 진행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일반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뭐 그 장례 정리라든지 그 입장하시는 분들 안내부터 해서 정말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님들 모집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펀딩도 저희가 소셜펀치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펀딩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증가되는 속도가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에 오시면 저희 계획 중에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거기서 나온 그 멘트들을 따고 그 문장의 의미를 살려서 선언문을 작성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다르려고 그래요. 각주로. 그 단어를 이야기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일자리 얘기하시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20명 있으셨다 그러면 최저임금 1만 원은 우리 시대 노동권 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래서 쓰고 그 얘기를 해주신 분 20명의 각주에 뭐 1번 하고 20명이 쫙 달리는 거죠. 오. 그렇게 해보려고 역사적인 그래요. 순간에 제 이름이 들어가요. 예, 그런 겁니다. 저희가 사실 비슷한 시도를 1월에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 그 시민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런 이유로 나는 탄핵 인용하겠다라고 하는 쓴 게 있었어요. 자,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8일이죠. 예. 18일 날 이게 바로 발표가 되는 게 아니겠죠? 아닙니다. 숙련을 시켜야 되겠죠? 맞습니다. 숙성을. 예. 저희가 당일날 현장에서 성안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래요. 이게 2,000여 명이 모여서 토론을 해도 2,000명이 다 이렇게 그걸 또 다시 글 쓰는 건 쉽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테이블별로 한 분 정도씩 추천을 받고요. 추천된 분들 중에 그냥 말 잘하는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추첨을 할 거예요. 추천된 분 중에 또 다시 추첨을 해서 11개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문별로 5명 내지 6명 정도 해서 한 60, 7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여서 한 번쯤 더 토론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2,000개 이상 나왔던 의견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죠.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도 하고 분야도 좀 나눠보고 해서 나눠진 걸 가지고 성안위원들한테 드리고 서너 시간 정도 토론을 다시 한번 해서 1차 문안을 한번 만들고요. 만들어진 문안을 다시 한번 걸러서 토론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들을 생각이에요. 본인이 얘기하신 것이 이거 맞는가?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퇴진행동 내에서 한 번쯤 토론을 더 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서 한 두세 차례 정도는 그렇게 절차를 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탄핵이 되는 그날이거나 그 주에 촛불 집회 축제를 열어야 하잖아요. 그 축제에서 떡 돌려야지. 예, 떡 돌리고 축제를 열고 건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기쁨에 찬 촛불 시민들의 권리 선언문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길 문화를 만들어 보자. 제가 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매주 촛불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마이크 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사실 없고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데 어쩌면 그것을 모두 다 담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뭘 담아야 될지도 사실 개념이 모호한 상태의 어떤 거를 이런 식으로 어떤 형식을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이게 정말 집단 지성의 힘으로 촛불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거의 평균적으로 저는 나오는 그런 행사라고 그렇죠. 보는 거군요. 예. 이거 누가 기획하셨어요? 처음 아이디어 제안자가 누굽니까? 참 애매한데요. 예. 합주를 달아야지. 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이는 지점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누가 처음에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고. 그렇죠. 대중 232만의 시민이 만들어낸 거죠. 예. 그걸 그렇습니다. 관장하는 사람들은 이 압박감을 느꼈을 거고 예, 빨리 이걸 지금 이분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남길까가 담을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좋은데 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작업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벌써 안쓰럽고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서 네, 엄청 저는 부담되죠. 저는 더 강하게 푸싱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5명씩 구성이 이제 위원회를 뭐 만들어지면 로드맵도 내놔야 된다.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국민들한테 준비가 또는 퇴진 행동이 이렇게 법안을 개정하고 이건 어떻게 해서 적폐를 해소하겠다라는 계획서까지 국민한테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여기까지 요구를 하고 싶어요. 너무 과합니까? 정치권에 세게 밀어야 되겠네요. 네, 세게 밀어야 됩니다. 이거는. 퇴진행동이 박근혜 탄핵 이후의 상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이렇게 논의가 완성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당연히 이 정리된 지금 뭐 개혁과제라든지 적폐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를 할 거고 강하게 그 뭐 공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되라고 요구는 하겠죠. 당연히 해야 되죠. 촛불 시민들이 저는 그 길 터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끓이고 있긴 합니다만 마음도 좀 이렇게 부담감 느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참 잘하셨는데 제가 지금 좀 흥분된 상태에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각 분야별 10,000명 예를 들면 추진단을 꾸리는 겁니다. 시민으로 각 분야별 예를 들면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제가 나왔기 때문에 계획서를 내면 국회의원도 만나고 또 그 분야별로 집회도 하고 솔직히 이렇지 않으면 이 적폐를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뭐 한 10개 과목으로 나오면 한 10만 명 분야별로 쫙 나눠서 추진단을 꾸리는 것도 저는 좋다. 좋은 네. 생각이시네요. 네. 제안해보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막 청원서 쫙 넣으면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대선 끝내놓고 자기들끼리 공약 건 거 그냥 실현시키고 그러니까. 끝 이렇게 돼버릴까봐. 그렇죠. 제가 네. 불안한 거.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시민의 언어와 정치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의 언어를 정치권 언어로 바꾸려고 하면 스톱! 시민의 언어로 해. 예, 이렇게 요구하면서 263만이 모였던 그 염원, 1000만이 넘었던 염원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거거든요. 그걸 저는 남겨야 된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이제 막 여러 정당에서 다 개헌 얘기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국가의 어떤 기본 틀을 잡는 건 헌법이라고 볼 때 개헌과 관련된 시점에서 분명히 이때 만들어진 선언문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분들이 어떤 의지나 이런 걸로 정치권에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어요. 쪽수입니다. 쪽수만은 그러니까 문제예요. 개헌도요 권력 구조 개헌이 아니고 개헌 그러니까 헌법에 담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인권이라든 노동 같은 것들을 기본권의 개념으로. 차제 진짜 개헌은 권력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권력 구조든 간에 실제로 얼마나 국민을 위한 헌법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누가 해요? 촛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실 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이분들이 대표성을 그렇죠.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주체이긴 하지만 그래서 개헌을 할 때 니들 권력 구조만 개편하지 말고 지금 개헌은 뭐 이제 언제 하겠다 서로 간 대선자들이 로드맵 같은 걸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권력 구조 말고 이런 걸 담아라라고 강력하게 푸시하고 기본권 예. 부분이 엄청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도 많고 한데 이런 권리들 개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개헌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강조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지난 겨울 정도에 갑자기 시민의회 뭐 이런 것을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사람들이 아 그게 뭐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직접적인 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뭔가 하나를 걸러가지고 그럼 뭐 국회 따로 뭐 이거 도대체 뭐 왜 그런 게 필요해? 왜 대의를 또 하려고 해? 라면서 이제 막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돌아서 이제 그만두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어떤 차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예. 근데 그런 것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과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저희가 사실 그 부분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요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1월에 그 시민 대토론의 달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취지 토론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 드렸었고 이 취지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별로 자신의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토론을 계속 만들어 주셨거든요. 사실 이 내용들을 같이 모으고 또 토론회도 하고 이 내용들을 사실 다 모아서 하려는 거고 성안위원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안위원회가 뭐 대표자가 아니고 그 나온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의견들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지 이분들에게 뭐 어떤 대표성을 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시 토론해서 다시 자기들이 추린다 이렇기보다는 2017명에 적어주신 것들을 다 키워드 분석을 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2017명 분들이 제일 많이 써주신 그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분석 자료가 있으면 이걸 보시면서 다시 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퇴진행동 활동가들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참여하셨던 시민분들이 직접 그걸 구성하는 것까지도 참여하셨다는 데 사실 좀 의의를 두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퇴진행동이 촛불 집회를 계속 주최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한다기보다는 여기에도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다 하나하나에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거고요. 사실 2017명이라는 숫자가 좀 자기적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2017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장충체육관 공간이 무제한 큰 건 또 아니어서 적정 수를 또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별성이라고 하면 뭐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도 현재 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대의제 체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던 것에서 저는 여기 시작됐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근데 또 다른 대의제 같은 모습을 비춰줬던 게 촛불 시민들에겐 좀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비춰진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지 않으시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아직 좀 뭐 예를 들어 준비 중이셨을 텐데 준비하는 측에서는 아직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리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저희는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역시 뭐 또 이들끼리 뭐 만들어 뭐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철저하게 저희 고민은 판을 깐다. 거기서 나온 목소리를 우리 걸 보태지 않고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예. 또 다른 어떤 틀 하나 더 만드는 것처럼 비춰지는 차이가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이제 2008년도 촛불도 꽤 한동안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사실 너무 뭐랄까 남긴 것 없이 이렇게 막 그 끝이 그냥 쓱 사라져 버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지금의 이 촛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의 퇴진 행동이 정말 그때의 실패를 딛고 나름 여러 가지 고민하에 이 사람들과 어떤 그 대표성이라는 또는 뭐 운동권 혐오 뭐까지를 포함해서 어쨌든 그런 것과의 어떤 조율을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중성 또는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인 형식, 그러한 열망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과 이제 또 다른 대극에서 계속해서 대의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라든가, 근데 그거에 대해 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길항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난 그런 게 싫어. 깃발 들지 마. 뭐 그렇죠. 나는 사실 운동권이 아니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과의 그 관계 조율의 문제 같은 것이 이번에는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지금의 이 제안하신 것은 여지껏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면 당연히 무슨 분임 토의를 해야지. 분임 토의를 하고 나서 그 조장이 이제 또 나와야지. 그래서 또 조장들끼리 모여야지. 뭐 이제 이런 식의 것과는 상당히 좀 궤를 달리하는 좀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의 실험 같은 것을 해보는 거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까지가 포함되는 개념이어가지고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의 토론의 방식을 새롭게 세팅해 나가는 의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방식에 대한 고민 같은 거는 언제부터 어떻게 잘 이렇게 구성이 된 건지 준비가 된 건지 꼭 여쭙고 싶어요. 뭐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 즈음부터 사실 시민들의 토론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였던 말씀하신 대로 실험장 그리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사회 나갈 방향을 잡아내보자 뭐 이런 고민은 있었죠. 근데 여러 차례 그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저희가 비슷한 방식으로 밤 9시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붙잡고 토론을 하려니 이건 아니구나. 다들 피곤하신 상태에서 충분히 그분들이 이게 수구의형 토론이거든요. 충분히 고민하고. 돗자리 토론. 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시민분들은 모두 다 의사를 갖고 있지만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마땅한 장이 없는 거니 그럼 광장으로 나가자. 그래서 시청 광장에 테이블을 한 150개 낮 깔고, 시간에? 네, 밤이 150개 아니라. 깔고 뭐 의자도 한 1000개쯤 깔아봤었어요. 오시는 분들을 받겠다. 근데 그날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말씀 아까 눈이 하셨죠. 왔어요. 눈이 많이 이명박근혜는 오던 날씨에 도움을 받는다겠는데 우리가 아마- 모두 기억하는 그 눈 오는 광화문 집회 그때 야외에서 저희가 토론을 했었죠.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추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건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막 바로 토론합시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또 뭐라고 하죠? 이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사지 못할 그냥 즉흥적인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고민 기회를 충분히 주되 또 어쩌면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만들어서 부문별 토론을 또 시작했어요. 청년들, 청소년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나 이런 질에서는 굉장히 높은 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확산시켜내자라고 하는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토론 방식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등하되 모두가 얘기한다. 자기 의견이 반영된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자 해서
한 3개월 넘는 고민 끝에 이게 계속 시행착오 끝에 나름 좀 이렇게 정돈이 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시스템이고 돈이거든요. 예. 저는 이게 원래 돈만 많으면요 간단해요. 전국의 동시 그렇죠. 18개 시도단이 맞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동시 토론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서버에서 패널이라고 하나요? 이게 화면에 나오게 하고 그걸 인터넷에 생중계하면서 전국의 18개 시도 단위에서 토론한 게 전부 실시간으로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요구사항들. 그러면서 가능합니다. 수십만 명이 하게끔 하는데 이게 문제야, 돈이. 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돈과 기술, 그러니까 기술은 기술은 어느 정도 있어. 되어 다 있는데 있고. 그거를 다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려는 게 그렇게 돈이다고. 하는 걸 함축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것과 의제가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는 98%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토론 근데 도리가. 그렇기 제가, 때문에 이게 예. 샘플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토론하면 좀 해본 사람인데 사실은 방향성도 정해졌어요. 제가 봤을 때 방향성도 정해졌어요. 약간 좀 덜 세고 정도의 차이겠지. 결국은 개혁, 혁명에 준하는 개혁. 이런 느낌이라 그러면 주로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굉장히 그것들이 많이 나와요. 모아지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럼- 아니 그러면 뭐 그 토론에서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그게 총괄적 의제가 될 텐데 거기보다는 그 왕정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의견들이랄까 아이디어를 모으고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되고 나면 예. 정말 일종의 헌법 초안.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사실 이게 뭐 혁명의 전국 이를테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혹은 그런 이제 순간에는 뭐 평의회 같은 거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평의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네. 이렇게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흩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해서 물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흐트러뜨리기에는 뭔가 너무 아깝다라고 아깝죠. 생각이 예, 들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후에 어떤 평의적인 것까지로 뭐 거기까지를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 그 일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저희가 처음에 시행착오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인천 쪽에서 있었던 일이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맞아요. 좋아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2차하고 3차 정도에 오셨던 분들이 우리도 토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인천에 가가지고 마침 그때 그 김재동 씨 만민공동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김재동 씨 모시고 이제 토론을 해보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봐야 되겠다. 미리 이제 사전답사 비슷하게 갔는데 간 그 장소에서 이걸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이 이전에 이미 토론이 2번 정도 인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때 보면 이때로부터 2월 말까지 각 구별로 토론을 해요. 연속이 되네요, 저게. 연결. 이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신 분은 어. 이걸 통해서 시민들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걸 느껴요. 그럼요. 그 시민이 만나면 그분은 다음번에 또 오세요. 내가 만나가 얘가 하고 싶은 일 다 했는데 내 얘기가 어떻게 나름 어떻게 뭐 반영이 돼. 그런 즐거움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얘기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러시면서 오거든요. 이게 저는 지금은 과도기적이지만 충분히 큰 시민들의 어떤 우리 시민 사회 만들어가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게 진짜 혁명이네요. 예. 민주주의라는 게 결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속으로 이런 생각했거든요. 사실 뭐 촛불 민심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방향성이 있는 거고 이야기하는 거 뻔하지 뭘 저렇게까지 힘들게 개고생하면서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에이, 비민주주의자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고통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충 사람들 아이디어 담아갖고 담으면 되지 뭘 토론이 필요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생각이 옛날에 내 생각이 맞구나. 과정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구나라고 굉장히,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고생들 하시네요. 일반 그 촛불에 자주 나오시지 않으셨던 보통 일반인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번 촛불 전국에. 무슨 민중 총궐기 한다고 재작년 11월 달에 모였을 때 많이 모여야 5만 10만 모였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그런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저 촛불 민심을 어떻게 담을지 아마 막연하게 궁금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게 정치권 사람들이 받아서 그냥 그걸로 끝인가? 그 정도 하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촛불을 나왔나? 그러니까. 자괴감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쩌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결과로 좋은 결과로 나오려면 이런 토론들이랄까 헤게모니를 시민들이 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우리 예청자분들께 한 말씀씩만 드릴 기회를 드리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준비하는 과정이 물론 힘든 것도 많긴 하지만 사실 저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이런 의견들이 되게 살아있는 언어로 나와서 사실 일반 단체들의 활동가들의 언어보다 더 이렇게 생생하고 더 많은 그 전해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기대가 되고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뜻깊은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그 앞으로 지향하는 저희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도 사실 활동하는 활동가들 입장으로서도 그런 생생한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앞으로 활동하는데도 큰 지향점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500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토론이 정말 우리 한국 시민사회의 그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정말 현명하게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큰 주축으로 남을 수 있는 계기가 이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배운 느낌이 들어요. 민주주의의 어떤 실험이자 이건 또 체험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를 굉장히 얄팍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주어지면은 별로 토론도 안 하고 그냥 표결해서 표결 결과만 이렇게 되면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토론하려고 그러면 선동하지 마 막 이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 토론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형식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의 어떤 폐해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짙은데 그런 것을 다 모아 굉장히 선진적인 의미에서 이런 기획된 토론회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걸 생생하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학을 공부하면서 100년 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지금 근현대 사회 모든 유엔 인권 선언문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까지 프랑스 혁명이 그 모티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자본이 이 인류의 문화를 장악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촛불이 전 세계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4차 산업 시기에 바로 새로운 미래 300년을 살아갈 시민 인권의 출발이 아니겠느냐. 그게 동학 때 이루지 못했던 그 숙제를 2017년 오늘 우리 후손들이 그거를 이뤄달라라는 염원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분되고 결과도 저는 지금 기대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이 나중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과정들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다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혁주 총사님 메일입니다. 조기숙 교수님 방송 듣고서 너무 화가 울컥해서 메일 드립니다. 저는 동대문 상인 대상으로 음료를 팔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사드 때문에 관광객도 안 오고 중국 관련 보따리 상인들이나 중소업체, 대기업까지 전부 피해를 봐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교수님으로 살고 계시기에 우리 서민들의 삶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 상황은 메르스의 2배 나쁜 상황이고 대부분 상인들은 장사를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 정도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관련 말씀하시면서 보편적 복지하면 선거에서 진다고 세금 내기 싫은 게 한국 사람 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울컥했습니다. 주로 여기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 벌지 생각하는 사람, 드라마나 예능 프로 보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 등등 주로 정치 무관심층인데요. 저는 정권 바뀌면 기본소득으로 해서 그것을 지역화폐로 나누어 주어 골목 상권만 쓸 수 있게 하니까 투표해서 바꾸자고 꼬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설득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부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솔깃해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넌 돈이 어딨냐? 너는 세금 더 낼 거냐? 넌 얼마나 내는데? 더 내는 거 아니냐? 할 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세업자라 직접세는 6개월에 5만 원 낸다. 그러나 생활비, 통신비, 전기세 등등 부가세로 내고 담배값으로 내고 또 재료값 사입할 때 부가세 또 내고 하면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말한 것처럼 하면 나는 혜택 사항이 없다. 그리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시장에서 한 바퀴 유통되면 자영업자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새날 멤버들 정말 좋아하는데 제발 문재인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간에 기본소득의 꿈을 꼭 이룹시다. 정권 교체만 하고 이러한 의제 못 이루면 뭐하러 정권 교체를 합니까? 그리고 조기숙 교수님 얘기 중에 중도적인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개혁하자고 하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엔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자는 겁니까? 이따위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개혁이 됩니까?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날팀 화이팅, 기본소득 지역화폐 화이팅. 예, 복주하셨습니다. 복주 전사님이시고요. 이제 조기수 교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선거 전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그런 얘기도 하십대다. 선거의 공약은 사기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개혁을 많이 안 할 것처럼 중도적인 느낌으로 가는데 막상 당선이 되면 개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가 굉장한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공약을 사기성으로 내걸지만 안 지킨다 이런 교훈도 좋지만 한편으로 말하면은 선거 전략으로만 쓰는 공약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정직하면 좋아요. 문재인은 제가 처음에 뭐 관성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2012년에 찍었던 건데요. 제 기억에 문재인에 대해서 정말 남달리 생각하게 된 건 딱 다른 지점이었어요. 지금 그 우리가 정권중 교체 싱크탱크 그 복지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노인들 그 소득 이야기하면서 원래 17만 원인가로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었대요. 그걸 가져가서 박근혜가 모든 노인들께 20만 원 주기로 했다. 근데 그때 나왔던 문재인의 워딩이 그거였습니다.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어떻게 공약으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진실성이 있는데 너무 순진하다는 거야. 공약이라는 게 뭐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히 좋은 것인데요. 어쩌면 그 비상식적인 세력들과 공약 대결을 하게 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사기성이 없으면. 그렇잖아. 그쪽은 다 해주겠다고 걸고 이쪽은 할 수 있는 것만 다 걸었으니 더 해주겠다는 쪽에다가 표를 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선거 공약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뭐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틀에서는 아마 조기숙 교수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 되는 사람이 진정성을 갖고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래서 조금씩만 더 냅시다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 같은 거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난 세금 못 내라고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 말인데요. Dirty diapers and politicians are of the same kind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더러운 기저귀들과 정치인들은 같은 분류라고 같은 그 응가를 쥐고 살고 더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다들 웃고 어느 정도 더러워야지만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씁쓸해요. 정치인들은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지키지 못할 공약을 뭐 한다든지 어느 뭐 정치 평론가라든지 그냥 좀 말을 좀 해서 지금 이 순간을 좀 넘어가서 좀 이기든지라든지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게 싫은데 그리고 그 다수들이 그걸 별로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회가 좀 더 문제이지 않을까. 울분이랄까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조기숙 교수님도 그 방송 인터뷰하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선거 전략으로서의 이야기지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다.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로 선거 전략을 짜야 된다. 너무 예전의 선거 전략들이 좌파 우파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만 선거 전략을 짰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 식의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폭주 전사님 메일 감사히 잘 들었고요.